위한 정책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최 측을 대신해서 바쁘신 가운데도 행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많은 대표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자, 곧 그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좌석에 앉아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예. 치학회 대표 나온 권형이라고 합니다. 원광대학교 치과대학교 구강암학과 맡고 있고요. 치학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치과 전문의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이라든지 그리고 기존에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되어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소수 전문의 제도냐 아니면 다수 전문의 제도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김신진 의원님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마 두 분이 없었더라면 저희 치과계가 반목과 그다음에 왜곡된 내용들 가지고 싸움에 일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저희가 한의과 대학에서나 한의과 학회, 협회라든지 이런 여러 단체들에 의해서 반목과 분열을 일으키는 그러한 형태를 갈 가능성이 높았는데 저희들 이렇게 공청회를 통해서 정당하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정책이 변화하고 그리고 정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가 발제 내용은 한 10분 정도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나머지 그 내용들은 각자 맡아서 이거 대표로 나오신 교수님이나 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치과 전문의 제도가 처음에 출발한 첫 번째 출발의 가장 큰 목적은 국민의 서비스 질 향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비스 질 향상을 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지만 그 방안들 중에서 가장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되었던 것이 치과 전문의 제도입니다. 이 치과 전문의 제도는 다수 전문의 제도냐 소수 전문의 제도의 의미에 방점을 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치과 의료의 질을 높이고 그 다음에 국민 의료 자체의 질적 향상을 가장 중점에 두고 정책 방향이라든지 그리고 저희들의 치과 전문의 제도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저희가 2003년도의 일이었습니다. 2003년도에 환자 한 분이 제가 맨디블렉토미 수술을 했고 콘다일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환자는 캔서로 수술을 해서 중간에 맨디블렉토미와 함께 콘다일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환자는 저작도 불가능했고요. 안모 취형도 있는 상태였고 발음에 장애도 있는 상태였습니다. 2003년도 일이었습니다. 2003년도에 이 환자에 대해서 장애 등급 판정을 해달라고 환자분이 동사무소에서 가지고 온 서류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서류에 저희는 구강아감면외과 의사는 그 등급 판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구강아감면외과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구강아감면외과 의사가 수술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누구한테 등급 판정을 받아야 되느냐? 성형외과 의사나 아니면 이비인후과 의사한테 등급 판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2003년도에 환자한테는 왜 이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설명해 주기가 참 곤란했습니다. 2003년도에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가장 큰 원인은
장애인 등급 판정을 관련되어 있는 시행령이 바뀌었는데 그 시행령에는 전문의에 해당되는 사람, 전문 과목에 해당되는 사람만 등급 판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치과는 거기에서 제외가 됐었죠. 2003년도 그 시행령이 공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치과의사협회뿐만 아니라 치의학회 모든 치과 의사들은 그런 부분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2003년도부터 언제까지? 2009년도까지 저희는 장애 등급 판정을 치과 의사가 자기 치료를 했었던 치과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환자에게 장애 등급 판정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현재 우리 전문의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 문제가 결국에는 더욱더 커지게 그리고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두 번째는 중증 의료비 상승이 25% 중증 의료비에 관련돼서 25%가 의과에서는 상승이 되었습니다. 치과에서는 25%가 상승되었을까요? 노입니다. 의과는 기존의 선택진료비를 삭감당하면서 그 선택진료비 삭감당하고 난 다음 25%를 각 수가별로 25% 상향 조정을 해서 그 선택진료비에 대한 부분들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결정하는 전문기관에 들어가는 전문의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었느냐? 치과계에서는 없었어요. 치과는 단독 치과입니다. 치과. 거기에 전문가가 전문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전문의 의료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가 없다는 겁니다. 전문의가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저도 전문의가 아닙니다. 국가 전문의가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정책적 판단을 할 때 전문의를 초청하고 전문의에 대한 정책적인 결정을 할 때 그러한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정책적 결정에 전혀 반영되지 못합니다. 또 하나는 치과 의원뿐만 아니라 치과계는 그냥 치과, 단독 치과 한 개 과일 뿐입니다. 의사협회나 의과는 한 개 과느냐? 아닙니다. 전문 과목 24개 과에 걸쳐서 24명의 전문의가 나와서 그걸 판단하고 그것을 수가 조정 뿐만 아니라 법률 개정의 부분까지 참여하게 됩니다. 24명이 저희는 한 명이 나가고요. 치과 단독 전문의도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소수 전문의 제도 좋습니다. 다수 전문의 제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전문의 제도가 완벽하게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러한 갭을 이러한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문의의 자격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퍼센테이지가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0명 가까이 전문의가 배출됐다. 이 정도면 소수 전문의 제도 시행하는데 괜찮겠다. 아닙니다. 이 2,000명은 20년이 되어야 지금 정책적 판단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20년이 되어야. 아주 저희로서는 치과 전문의 제도를 시행함과 동시에 저희로서는 저희 자체의 발목을 잡고 그리고 저희 자체의 발전의 방향성들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현재는 소수 전문의 제도 그리고 여러 가지 전문의 제도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결국 저희들한테 가장 큰 짐이 되고 결국에는 정책 판단에 있어서 심기를 할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도 이후에 FDA에 저희 기본적으로 미국과 통상 협약을 맺었는데 그 통상 협약 중에 의료계는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2017년도 이후에 재협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협상했을 때 저희 치과계는 또 다른 변화에 공착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치과계의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 집단이 대응 방법조차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2017년도 이후에 협상에 참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미국 치과의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가 여기 한국에 와서 진료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진료는 전문가입니다. 그렇지만 치과계에서 그 부분을 한국 치과계에서 그 부분을 대응할 만한 전문가가 있느냐, 전문 의사가 있느냐? 없습니다. 왜냐?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 의사 그리고 국가 전문의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현재의 상황은 그런 상황입니다. 몇 명 나오고 몇 명 들어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치과계는 한의과의 형태를 잠시 들여다보면 10년 뒤에 저희 치과계는 정책적 대안이나 저희가 먹거리를 마련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10년 뒤에 저희의 10년 뒤의 모습은 한의과의 모습과 동일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치과 전문의 제도에 대한 치의학회 입장은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사항, 국민을 위한 내용과 저희 치과계를 위한 치과계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 이 두 가지의 입장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각 단체별로 저희가 치의학회 내에서 단체별로 확인해 본 결과 보건복지부 안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건복지관 저희가 36페이지에 있습니다. 임종규 국장이 또 발표한 주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또 하나는 기존 경과 조치자의 조속한 시행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왜 필요하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국민의 보건의료, 구강보건의료에 관련된 질적인 향상을 위한 그리고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생각되고 두 번째, 저희 치과계의 목소리입니다. 치과계의 목소리가 결국에는 정책적 전문가 집단의 정책적 결정 자체의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방법은 치과 전문의 제도의 조속한 시행이 경과조치의 시행이 가장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결국 저희가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해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자체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향후 10년 뒤에 저희 토론회 내용에서 30년 뒤에 저희의 이 토론회가 정당하게 그리고 치과 전문의 제도가 올바르게 시행됐을 때 저희가 10년 뒤에 웃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문 닫고 다른 직업을 찾아야 될 것인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토론이라고 생각됩니다. 강하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핵심적인 사항만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짧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중요한 것은 어느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직업을 그 부분에 대해서 최고의 전문가 집단이 되고자 하는 의욕들 그리고 자신이 최고로 잘하고자 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최고로 좋은 진료를 해주기 위해서 우리 치과계에서는 많은 교육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수련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외국에 나가서 열심히 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노력들이 좀 더 우리의 치과계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 동시에 전달될 수 있는 그리고 저희들 노력이 동시에 전달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협회사나 서울시부 학술이사를 맡고 있는 신동입니다. 1996년도 기술대 치과의사들이 치과 전문의 자격시험 2실시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를 제기했고요. 1998년 보건복지부 장관의 입법 부작위로 정부인의 직업의 자유, 공복 주거권,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 판결이 되었었죠. 하지만 이후 그 변화 조치는 시행되지 못했었습니다. 이후 보건복지부에서는 치과전문의제도 시행을 위해서 치과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대한 규정을 대한 제정 업무를 진행했었고요. 당시 취업에서는 전문의 제도의 가수 확대 실시 의견을 가지고 있었고 1999년 12월 보건복지부에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출을 했었죠. 주요 내용을 보면 1번에 1차 의료기관 전문과목 배원 금지였고요. 5번에 치과의사 수련 경력 인정에 관한 특례, 결국 경과 조치에 관한입니다. 비수련자 다 포함한 완전 불안함이었습니다. 그리고 10번에 진료 허용 범위, 일반 치과의로부터 의뢰된 전문 과목에 관하여 진료한다. 이게 핵심이었죠. 아시다시피 전문의 취재 정립을 위해서는 응시 자격을 제한하면서 재검토를 요청하여 결국은 소수 정예를 공고를 받은 그런 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 취업에서는 제50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3대 조건을 전제로 치과제도 소수정예주의를 계류를 했었죠. 다 아시다시피요. 기술자의 기득권 포기, 소수정예 전문의 유지, 그리고 2차 의료기관의 전문가 목표와 금지. 다 아시는 부분입니다. 이 사이에 2012년 12월에 보건복지부 기준 발표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치과 전문의가 시행된 이후에 취업에서는 수련 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을 위한 자료조사 업무 그리고 치과 전공의의 정원 책정을 위한 자료조사 업무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서 수행했고요. 대의원총회 결의사항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현재 이제 기술형 치과의사들이 문제를 삼는 부분이 2003년 6월 30일에 제정 시행된 치과의사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대한 규정에서 그 자격 인정을 시행령 규정에 의해서 수련 과정을 이수한 자와 신설된 전문가목 수련을 마친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 한정됨으로써 이제 전문의 자격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기술연자들의 전문의 자격 시험, 그러니까 결국은 경과 조치의 기회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위에서 설명했듯이 보건복지부가 일단 먼저 소수정예안을 또 제안을 해왔던 내용이고요. 취업에서는 또 2001년도 대의원 총회 결의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수용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아시다시피 또 2013년도에 취업 대의원 총회가 있었고 그 결과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고요. 아울러 이제 그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에 대한 그 논란이 계속됨에 따라 취업에서는 또 이제 올해죠 2014년도 대의원 총회에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왔고요. 이현주 의원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련 치과병원 지정 기준 강화, 전문의 자격 시험 강화, 그리고 전문의 자격 갱신 제도 도입, 그리고 77조 사망 효력 강화, 그리고 1차 임상의 양성의 과정 제도가 전속 지도 전문의 자격을 인정하죠. 아시는 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현재 지금 의료법 77조 사망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이 청구가 되어 있고 또 그 기술연자의 이제 치과 전문의 자격 시험 응시원서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되어 있고 결과가 나오는 걸 알고 있는데 일단 우리 협회 및 지부에서는 이들 소송 결과의 추이를 관심 있게 지켜볼 거고요. 일단 소송 결과가 나온 이후에 결과 조치든 전반적인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에 대한 개선의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나 하는 것에 협회를 포함한 저희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상태에서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래서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전부 예전에 배출된 사람은 안 돼. 이런 식으로 이제 된 것이죠. 그게 비슷한 점인데 다른 점이라면 한의사에는 경과 규정이 뭐가 있었냐면 당시에 군수련병원으로 지정받은 데서 레전트 받은 사람들의 수련 경력을 인정해 줬습니다. 물론 한의사는 군수련병원 지정이 굉장히 늦게 됐어요. 90년대 들어서야 이게 됐는데 저희는 훨씬 일찍 됐거든요. 여기 사실 권광 교수님 자료에 보시면
1984년에 치과의사협회가 학회에다 보낸 공문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군수 전공의 수련병원이 굉장히 오래전에 이미 지정이 돼서 저희는 굉장히 오랫동안 배출이 되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전문의 제도를 시행할 때 수련병원을 지정받은 병원에서 레지던트를 시작한 사람들은 전부 다 시험 응시를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 법이 지정되고 난 이듬해에 레지던트 인턴을 들어오는 애들부터 시험을 공부했기 때문에 또 군 전공의 수련병원에 수련받은 사람들 수련 경력 인정도 전혀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것도 군 전공의 수련병원에서 수련받은 사람들 경력을 인정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의 주장과 이 한의사 관련된 판결이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먼저 정정해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의 발전을 위한 지금 정책 토론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 제도가 왜 만들어졌는지 그 제도가 만들어진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야 그럼 이런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김철학 수의사님께서 치과의사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사유라고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도 말씀하셨는데요. 여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의료법 1조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의료법의 목적이 뭐라고 써 있냐면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데 의료법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더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를 고민하면서 그쪽으로 가는 게 바로 전문의 제도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특정 전문 진료를 받고 싶어요. 제가 눈병이 나서 전문 진료를 받고 싶은데 제가 대형 병원을 가게 되면 대형 병원은 수많은 의사들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전문 진료를 받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전문 과목별로 다 의사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큰 병원이 너무 멀어서 집 근처에 받고 싶다.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전문 제도거든요. 큰 병원까지 가지 않아도 집 근처에서 전문 진료를 네가 원하면 받을 수 있도록 전문 과목이 표시되어 있게 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전문의 제도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제도가 출발한 것이 아니고 맨 처음에는 전문 과목 표방 허가 제도라는 이름으로 제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1962년, 60년대에 시작이 됐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이런 취지가 달성이 됐느냐를 살펴보면요. 맨 처음에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임상 진료를 하는 의사들의 거의 95% 이상이 레지던트 수련 과정을 다 밟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문 과목 표방 허가 시험 볼 거니까 와서 다 봐. 그러니까 다 오셔서 보고 전문 과목 표방을 다 하면서 제도의 취지가 굉장히 쉽게 달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치과 의사분들은 저희가 이제 상황이 다른 게 저희는 원래 소수 전문의 제도를 하려고 한 거죠. 저희는. 왜냐하면 레지던트 수련 받은 사람이 숫자가 작으니까요. 지금도 복지부가 추산하기로 기수련자 2007년 이전에 수련 받으신 분이 4,900여 명 정도 된다고 하고 아까 보니까 이제 배출된 사람들이 1,800 몇십 명이니까 합쳐가지고 7,000명이 안 되거든요. 그럼 전체 치과의사 28,000명 지금 활동하는 치과의사의 4분의 1 정도만 레지던트 수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60년대 처음에 이 제도를 도입할 당시에는 레지던트 수련받은 사람이 10%도 안 됐거든요. 그 10%도 안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문가목 표방허가 시험을 보겠냐 이렇게 물어보면 치과의사 단체에서 이거를 허가를 하는 게 이상한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2년과 69년에 시험이 치과의사들의 거부로 인해서 무산이 됐죠. 그래서 지금 제도를 도입하려고 한 지 지금 50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전문 과목을 표방한 치과가 전국 0.1%도 안 됩니다. 아까 김춘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제도의 취지가 사실 전혀 달성이 되지 못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 적절한 정도의 치과 전문 인력이 배출되는 게 어느 정도가 필요하냐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치과 전문의를 배출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들은 치과 전문의의 배출은 곧 거의 뭐와 똑같냐면 전문 치과의 배출과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치과 전문의가 힘들게 몇 년씩 걸려서 레지던트 과정 마쳤으면 이 사람들은 전문 치과를 열어서 그 진료만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가 많이 잘못됐죠. 뭐가 하여튼 누구의 책임을 떠나서 이게 굉장히 이상하게 돼 있기 때문에 레지던트를 맞춰도 전문 과목 표방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문의 시험을 잘 안 봅니다. 왜냐하면 레지던트 맞추면 바로 전문 과목 표시를 하고 전문 진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힘들게 전문의 시험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의 시험 응시하는 사람이 3분의 1도 안 되죠. 근데 어쨌든 간에 외국의 자료를 기본적으로 저희가 살펴보면서 어느 정도의 치과 전문 인력이 필요한지, 그러니까 전문 치과가 어느 정도 공급돼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29페이지에 있는 자료 김철학 수의사님께서 보여주신 자료인데요.
유럽 20개국에서 도출되고 있는 치과 전문의의 수, 다시 말해서 전문 치과의 수를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라마다 치과 전문 과목의 숫자가 굉장히 다르다는 겁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교정과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체코나 덴마크 몇 개 나라는 교정과와 국어니까 2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마다 전문 과목의 숫자가 다르죠. 일단 그걸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래와 한글을 편집하시면서 이제 좀 이게 표가 확 뒤로 밀렸는데 31페이지에 보시면 각 전문 과목별로 그러면 몇 프로나 치과 전문 치과가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교정과가 좀 많긴 하지만 대략 과별로 2% 내외의 전문 치과가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 내외 전문 치과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치과원 50개를 돌아다녀 보면 50개 중에 하나 정도는 특정 전문 과목의 전문 진료를 제공하고 있는 전문 치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 전문 치과가 있어야 국민들한테 치과 전문 진료를 공급할 수 있다. 이런 의미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재미있는 자료는 김철학 학술이사님께서도 언급하신 건데요. 이 합리적 치과 의료전달체계 구축 방안이라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09년에 발표한 이 논문은 의과와 틀리게 치과는 소수 전문의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언급한 치과 전문의의 숫자는 대략 21에서 24%입니다. 물론 치과 의사 전문의를 배출한다는 게 이 논문에서도 우리가 치과 의사와 보건복지부가 전문의 자격증 놀이를 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격증 따는데 너는 장롱에 넣어놓고 국민들한테는 보여주지 마. 이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닐 겁니다. 분명히 이 논문에서 말하는 게 이 정도의 전문 진료가 필요하다. 전문 치과가 필요하다는 걸 의미하는 걸 텐데요. 다시 이거와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최소한 20% 이상의 전문 치과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왜냐하면 전문 과목이 10개거든요. 미국이 9개입니다. 유럽 나라처럼 한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는 굉장히 많으니까요. 20% 정도 이상은 전문 치과가 있어야 국민들한테 적절한 치과 전문 진료를 공급할 수 있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저희는 0.1%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도 자체가 시행이 된 지가 한참 됐고 51년에 처음 법이 등장했는데 아직 제도가 거의 국민들이 알지도 못하는 상황인 제도가 공사된 원인은 어디 있느냐. 제가 이걸 몇 년 동안 이제 자료를 보면서 제가 느끼게 된 것은 1차적인 원인은 정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치과 의사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수련자가 4분의 3인데요. 전문 치과 진료 서비스를 공급하는 걸 하려고 하니까 수련 받은 사람들한테 전문 치과 진료 서비스를 하게 해주면 어떻겠냐. 4분의 3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입니다, 사실. 네. 근데 그거를 정책 방향을 나라에서 정하고 그걸 추진하시면 되는 건데 그럼 정부에서 그걸 모르고 있느냐. 저희가 여러 기관에 이걸 호소를 했어요.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 아시다시피 작년에 보건복지부에다가 이거 제도가 좀 이상하니까 경과규정 수행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의견 표명을 하셨죠. 그리고 국회 보건복지부와 국정감사에서 작년과 금년에 다 지적을 받았죠. 이거 제도가 너무 이상하니까 개선책을 마련하라. 경과규정 포함해서. 또 아시는 대로 98년에 처음에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할 때 이익단체의 반대로 제도 시행을 미루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하셨습니다. 그런데 제도 시행을 하려고 하면서 제도 시행을 정부에서 정책 방향을 이렇게 오르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추진하신 게 아니고 그때마다 이익단체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이렇게 물어보시고 거기서 하자는 대로 하니까 정책이 제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거의 끝났는데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도의 원래 취지의 목적을 생각을 해서 전문 치과가 적절히 공급될 수 있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중앙회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다양한 요소들이 이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에 다가와 있습니다. 사실 2014년도에 대의원들도 저희들 같은 치과계로서의 대의기구로서의 의결을 또 집행을 해야 되는 치과의사 29명의 협회장님 포함해서 뿐만 아니라 치과계에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헌법소원, 행정소송 다 걸려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되는 또 후속 조치들도 중앙으로서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파트너이고 같이 정책을 실행해 나가는 정부의 의견도 들어야 됩니다. 다양한 목소리 속에서 어떤 부분을 관가시하고 어떤 부분을 무시하고 이럴 생각 저희 협회는 없습니다. 모든 의견들 다 수용하겠습니다. 다 수용하고 가장 가까이는 행정소송, 그 다음에 헌법소원,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과제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임시총회에 부결되고 2014년도에 새로 의결된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부분도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되는 이런 또 논의가 구조가 있고 또 이것을 또 정부에다가 다시 또 이야기해야 되는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어느 한 집단의 목소리, 어느 한 단체의 목소리만을 수용할 수 있는 단계는 지금 아니라고. 당장 내일 모레 법적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금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집행부는 어떻게 일을 하겠다, 어떤 방법을 하겠다, 다수결을 주장하겠다, 소송을 하겠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러한 혼선 속에서 중앙회가 있고 저희 중앙회 지금 이 집행부에 지금 출범한 지 지금 1년도 안 됐습니다. 모든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처리하겠다 저렇게 처리하겠다는 의미를 말씀드리기 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저희 중앙회로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국민입니다. 국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정이지만은 시 하나 치료하면서 몇 군데 치과 돌아다니면서 반나절 돌아다니는데 신경치료할 때 찾아다니고 하려고 하면서 반나절 찾아다니는데 신경치료 안 된다고 다 돌아다니고 국민들이 누구를 언성하겠습니까? 치과에서 언성하지 않습니까? 그 단체는 누구냐? 치과에서 필요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국민들한테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전문가분이 쫙 퍼져서 치과에 돌아다녔을 때 나는 치료 하나 치료하는데 이 병원 저 병원 돌아다닌다. 그럼 국민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 이거 왜 이렇게 복잡하냐? 그냥 그거 뭐 이것저것 치료 다 할 수 있는 병원에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그건 다양한 논리 아니겠습니까? 한 곳에 가면 다 치료할 수 있는데 결국은 지금 메디칼에 보여주고 있는 대형 병원 쏠림 현상이 분명히 일어날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도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자, 그럼 1차 의견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죠. 전문의가 비전문의 고용하든지 비전문의가 전문의 고용하는 형태 나타날까요? 나타날까요?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국민들은 치과 분야에 대해서 지금 비보험 많다고 지금 난리치고 있습니다. 보험해라. 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습니까? 자, 경과조치 한꺼번에 확 풀었습니다. 수천 명이 나옵니다. 성형외과 지금 1년에 전문의가 한 100여 명 정도 나옵니다. 자, 수천 명 한번 경과조치가 풀었습니다. 국민들이 그거 이해하겠습니까? 치과 안 그래도 비보험이 이렇게 많은데 갑자기 치과 전문의 수천 명이 그냥 한 번에 튀어나오면 누구를 욕하겠습니까? 국민을 욕하겠습니까? 국민들이 정부를 욕하겠습니까? 치과에서 단지 치과에서 뭐 하는 거예요? 너들 박벌이 참긴다고 분명히 국민들이 욕을 안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는 거죠. 우리의 파트너는 복지부나 국회나 그리고 우리 치과계 내부의 여러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단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는 국민의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또 치과계 내부끼리 만약에 전문의끼리 싸움 벌어질 시간 아니겠습니까? 당신 보증과 전문인데 또 아닌데 왜 신경치료했어? 우리 치과 내부 갈등 분명히 또 내부적으로 일어납니다. 학생들요. 지금 4,000명 정도가 지금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모든 말씀을 말씀드렸지만 가장 이 전문의들의 키포터를 주고 돌리는 이 뭡니까? 변화를 하는 주체는 학생들입니다. 한의사에 빼어버렸고요. 저희 치과에서 빼어버렸어요. 1990년대 다소환했을 때 학생들 대망한가 다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어쩔 수 없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휴대폰 단통법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단통법 시행 자체는 좋습니다. 정부에서 입안한 것이 결코 나쁘다고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원래 취지하고는 다르게 소비자가 아닌 기업 이익만으로 법을 이용하면 그 소비자는 휴대폰 회사를 분명히 불신해야 됩니다. 우리 의료의 소비자인 우리 국민들이 우리 대한치과의사협회 그리고 우리 치과의사들을 불신하게 되는 이 생각을 보면 저희들은 업무를 추진하는데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치과계가 저희들은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치과의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많지만은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치과계 내뿐만 아니라 치과대학 학생들 그리고
우리가 의료 소비자인 국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치과에서의 피해 국민을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다 말씀하시는 부분이 다 맞다고 생각됩니다. 뭐 학회 얘기나 협회 얘기가 다 맞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뭐 협회 입장이랑 안 맞다고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근데 뭐 학회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지극히 다 모르고 이 전문의 제도라는 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소비자 입장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소비자 쪽에 이제 화두가 뭐 단톡법 얘기도 하셨는데 이 정보의 제공과 형평성이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은 어떤 병원이 어떠한 치료를 잘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좀 부족한 게 사실이고, 그리고 내가 교정을 받거나 골절 치료를 받을 때 어디를 가야 되는지,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 어디가 잘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전문 제도가 정착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앞에서 김철환 이사님이 소비자를 대변해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뭐 국민을 위해서 치과 의사들이 상대하는 건 정부가 아니라 국회가 아니라 국민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소비자들은 값싸고 치료 잘하는 병원만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치료 잘 받고 아픈 거 나으면 되는 건데, 전문의 제도가 활성화되고 그래서 그게 정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이런 것들이 제가 주제 넘게 말씀을 드린다면, 병원을 갔는데 밟지도 못하는 병원이 생긴다면 그건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일정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치료가 가능하게 하면서 이 전문적인 과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이 소비자의 정보나 알 권리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소수정예라고 말씀하셨는데 소수정예가 어디까지인지 범위에 대해서도 지금 명확하게 정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기획이사님께서는 2%다 말씀하셨는데 2%가 맞는지 안 맞는지도 정확히 모르는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그리고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도 지금 정확히 실태 파악이 안 돼 있고, 지금 소송에 걸려 있다고 하는데 소송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제가 느끼는 것은 치과를 가면 소비자분들이 막연하게 좀 비싸고 무섭고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용어도 자체도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아까 전에 영어로 말씀하셨는데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제네럴 프랙티스가 뭔지 모르겠고, 근데 치과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되게 어려우세요. 이걸 가지고 크라운을 해야 되고 브릿지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읽어봤는데 브릿지를 하는 게 더 좋고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치과 보험을 들었는데 치과 가면 5만 원씩 나오는 보험을 들었는데 병원비가 너무 비싸서 들었습니다. 근데 전문의 제도가 정착이 된다면 소비자가, 제가 걱정이 드는 건 전문의 제도가 정착이 돼서 가격이 오르면 그것 또한 문제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소비자가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으면서 돈을 많이 내는 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일이겠지만, 이 전문의 제도가 꼭 없더라도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좀 더 학회에서 연구를 하고 해서 이런 보험 수가가 오르지 않는 상태에서 좀 치료를 받는 제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되는데요. 그런 생각을 좀 들었고요. 그래서 여기 학회나 협회에서 잘 머리를 맞대서 좋은 방안이 좀 마련돼서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의 제공에 있어서 질이 높아지고, 그리고 전문성 있는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치과 임플란트 150만 원인데도 좀 깜짝 놀랐는데 그런 것도 좀 낮아질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어주시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